반갑습니다. 김종곤입니다. 자, 오늘은 통일신라 시대를 살았었던 아주 유명한 승려, 원효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 생각입니다. 준비되셨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효는 기이한 행동을 한 승려로 유명하죠. 승려였으면서 나중에 다시 세속으로 돌아와서 아들을 낳기도 했었고요. 그 아들 이름이 설총이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에서요. 도금이 어느 정도 된다면 이게 이제 새벽 효자죠. 그래서 느낌상 새벽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원효를 가리키는 용어가 한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 느낌을 한번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미 기자죠. 간혹 우리가 뭐 오늘날에도 좀 쓰기도 하니까 이 한자는 한번 봐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을 실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 개자인데 이 뭐 개라고 하는 것은 계율 이런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따라서 여기에서는 뭔가 불교와 관련된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자인데요. 생자는 뭐 살아있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한자는 나을 생자죠. 네, 그 다음에 뒤에 총자가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총명하다 할 때 총자인데요. 역시 약간의 지식을 동원한다면 여기에서 효라고 하는 것은 새벽보다는 그렇죠. 원효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는 총명하다라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네, 설총이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해석은 간단합니다. 원효는 이미 잃었습니다. 개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해석은 이제 개를 잃었다는 게 되겠지만 실상은 승려로 있다가 다시 세속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세속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죠. 원효가 저자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나에게 도끼를 주시오. 그러면 나라의 대들보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다니죠. 네, 그런데 저 자식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뭐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시 왕이었었던 그 무열왕이 저 노래에는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궁으로 부르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누구를 부르느냐 하면 요석공주라고 우리가 조금 알고 있을 텐데요. 이 요석공주를 불러다가 원효랑 하룻밤을 같이 자게 만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요석공주가 자식을 낳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설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말 대돌보를 낳았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왜 그러냐면 이 설총이라는 인물은 그렇습니다. 이두문자를 정리했었던 대단한 인물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총의 이두문자 정리가 없었다면 한글 창제도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정도까지 이 설총의 이두 정리를 좀 높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이 한자를 보시면 조금 더 해석이 수월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뒤에 문장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미 있자고요. 후 있으니까 그냥 이후라고 읽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도금이 항상 두 개로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쉽다라고 할 때는 이라는 도금이 되고요. 바꾸다라고 할 때는 역이라는 도금이 되죠. 그래서 바꾸다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쉽다라고 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데요. 뒤에서 보면은 세속 속자에 옷복자가 있죠. 네, 그렇다면 이건 해석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건데요. 네, 아들을 놓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세속의 옷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네, 그러면서 뒤에 한자를 보신다면 뭐뭐로부터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스스로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부를 호자입니다. 이름 호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것도 이제 소성 거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뭔가 세속에 다니면서 반쯤 승려고 하는 사람들을 거사라 부르거나 처사라 부르기도 하죠. 그런 식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노란색의 형광펜을 지우면서 한번 다시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원효는 이미 개를 잃고서요. 설총을 낳았습니다. 이후에 세속의 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그럼 확실하게 세속으로 돌아온 게 되겠죠. 그리고 스스로 불렀습니다. 뭐라고요? 소성거사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 소성거사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을 해 두시면 상당히 뭔가 향후 시험에서 좀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한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한자가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은 우자가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자는 우연히 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얻을 득자에다가 우인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요. 이 우자는 우수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요걸 오늘날의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거는 연예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해석본은 이 우인을 광대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뭐 그 당시 사회 상황으로서는 광대일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현대식으로 애들하고 수업을 할 때 이거는 연예인이다, 탤런트다, 뭐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춤을 출 무자에다가 희롱할 농자인데 이 희롱하다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부정적이죠. 용어 자체가. 그래서 희롱하다 또는 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예인들이 춤추고 논다. 옛날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광대가 춤추고 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큰 박이네요. 자, 그러면 뭔가 얻었는데 무엇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대호, 박호자입니다. 이거는 큰 박을 얻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대신에 그 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들이 갖고 있던 거? 그렇습니다. 광대들이 가지고 있던 박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상인데요. 이거는 이제 중국 간체자로 써놓은 거죠.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한자로 제가 한번 바꿔서 써본다면 이렇게 해서 요 글자를 간체자로 쓴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형상할 때 상자 또는 어떤 문서를 나타낼 때는 장으로 발음을 하죠. 근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간체자로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괴인데 기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구슬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글자를 보니까 이게 기할 기자가 같이 있네요. 그렇다면 이 괴의 기, 이거는 기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네 글자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기괴한 모양이다 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더 치우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기가 아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소성거사라고 하면서 다니다가 우연히 큰 박을 얻었는데 광대들이 가지고 놀던 이라고 그냥 어역을 자연스럽게 하면 되겠죠. 광대들이 가지고 놀던 큰 박을 우연히 얻게 되어서 그 모양 그대로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모양 그대로 기괴한 모양 이렇게 되겠네요. 그 기괴한 모양 그대로라고 해석을 하시면서 다음 한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본다면 이런 한자가 보입니다. 자, 이날 인자가 보이고요. 원인 할 때 우리가 보통 이 인자를 쓰죠. 그 다음에 그 모양, 기형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제작할 제자가 되겠죠. 그래서 만들다라는 게 되고요. 그 다음 요거는 그냥 도구라고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 그대로 도구를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다시 조금 전에 봤었던 앞에 요 한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원효가 박을 얻었는데요. 그 모양이 굉장히 기이한 거죠. 그래서 그 기이한 모양 그대로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까지 위에 요것만 딱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그 박이 굉장히 기이한 모양이었다 라고 끊어서 해석을 하는 게 더 좋았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이후의 문장하고 연결시킨다면 그 기이한 모양 그대로 기형 그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도구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는 크게 의미가 없겠죠. 이날 인자니까. 자,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박을 얻었는데 그 모양이 굉장히 기괴하였다. 그리고 기형, 그 모양 그대로 도구를 제작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자를 한번 보시죠. 자, 요거는 이제 화음경이다라고 그대로 읽어주면 되겠죠. 자, 경자도 이제 간체자로 써져 있는데 이 경자는 요것을 간략하게 쓴 간체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무슨 경 할 때 물론 가볍다라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전의 의미도 있죠. 이 글자의 간체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요 뒤에 나와 있는 요거는 일체 또는 일절
이렇게 도금이 되는데요. 보통 요새는 이제 일절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간혹 이제 저도 옛날 TV나 이런 거 보면 술집에 갔을 때요. 주막에 들렸을 때 안주 일철, 안주 일절 이렇게 읽느냐 아니면 안주 일체 이렇게 읽느냐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안주에 대해서 일절 이렇게 쓰기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안주가 다 있다라고 할 때는 일체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즉 뭐냐 하면 이거는 도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절자로 하게 되면은 끊을 절자 이런 의미가 있고 채로 하게 되면은 모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안주가 다 있다라고 하면은 안주 일체로 읽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인데 뭐 그냥 사람들은 또 안주 일절 뭐 이렇게 쓰기도 하니까 그거는 그냥 네, 내버려 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한자는요. 자, 조금 복잡해 보이는 건 지워버리고 자, 뒤에 없을 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애자인데 가로막을 애자. 그래서 그거랑 장애할 때 쓰는 용어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애자가요. 요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앞에 이제 돌석자를 붙여서 장애를 나타내는 것으로 쓰기도 하는데 어느 것을 쓰든 상관없다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한자 사료집을 보면 이렇게 돌석자를 붙여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돌석자가 없는 요 상태로 쓰기도 한다는 것을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글자입니다. 다시 갑니다. 요 애자와 요 앞에 돌석자를 붙여서 애자 쓴 거는 동일한 걸로 봐주시고 둘 다 가로막다, 장애 요런 의미로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원효에 대해서 조금 익히 알고 있는 것은 일체 무해인, 자기 마음대로 막 행동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이 원효가 실제로 제 옆에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싫어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간혹 하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도력이 높은 사람만이 저렇게 무해, 아무런 네, 장애 없이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노래 부르고 박을 두들기고 댕기고 거지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면 영락엄청이는 거지지. 아, 저 사람이 뭐 유명한 강사라더라 이렇게 잘 안 보죠. 네,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여기에서 네, 그 모양 그대로 도구를 제작해 가지고 화음경의 일체 무해인 자요까지 이제 해석을 한번 해봤고요. 뒤에 있는 한자를 한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자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서 1도가 나옵니다. 이거는 한길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올 출자, 그 다음에 생자, 사자. 뭐 이거는 생과 사를 그냥 하나의 단어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길로 나온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한자를요. 실제로 이렇게 끊는 게 좋겠습니다. 자, 화엄경의 이렇게요. 화엄경의 그 다음에 일체무의 이는 한길로 생사를 벗어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보통 좋습니다. 한길로 생사를 나온다. 그러면 너무 직역이 되어서 의미 전달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일체무의 이는 한길로 생사를 벗어난다 라는 이 말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뭔가 의미가 깊기 때문에요. 해석을 더 해봐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한자에 한번 주목을 해 두시고요.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명명했네요. 그래서 뭐라고 명명했습니까? 그 박을 무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 요거는 이날잉인데요. 간혹 나오는 것을 한 번씩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나오면 그렇게 해석을 막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면 작가네요. 그러면 노래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흐를 유자고 네, 어조사 우자고 세상 세자인데 세상에 흘렀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세상에 흘렀다 뭔가 이거는 너무 직역을 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세상에 퍼뜨렸다 무엇을요? 노래를 만들어서 자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절하게 다시 한번 더 형광을 지우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예인이 가지고 놀던 박을 얻어서 그 모양 그대로 도구를 만들었다가 여기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환경에 있는 일체 무해인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지금 한자에서 그 정도로만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서 그 박을 무해라고 명명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네, 이어서 이에 노래를 만들어 우세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되겠죠? 다음 한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한자는 이렇습니다. 여기서부터 한자가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의미 파악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집중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게 맛보다 또는 일찍이,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은 이제 일찍이라고 해석이 가능했었는데요. 자, 일찍이 가질 지자에 네, 이 차자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이것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천촌만락이 되는데요. 천 개의 촌과 만 개의 락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락이라고 하면 떨어질 락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마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촌만락이라고 하는 것은 천 개의 촌과 만 개의 마을이니까 그냥 여러 마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차자가 되겠고요. 또 차자가 있네요. 그러면 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느낌이 오시나요? 지금 이제 원효가 그 기이한 모양의 박을 얻어가지고요. 막 노래를 세상에 퍼뜨린다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죠. 여기에서. 자,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일찍이 그것을 가지고서 온 고을을 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돌아댕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요 화자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불교나 이런 곳에서 해석을 하다 보면 이 화자는 변화한다 이런 해석보다는 교화시킨다 그런 의미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화하다라고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영은 이제 읍조리다. 그 다음에 노래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도 이제 적절하게 의역을 한번 해보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교화해서 읍조리고 돌아왔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지우면서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지금 이제 끊임없이 원효가 박을 가지고 다니는 모습을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세상에 노래를 퍼뜨렸고, 네, 그 박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찍이 가지고 다니면서 온 세상의 고을에 돌아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했고요. 그러면서 노래를 통해서 교화를 하고 돌아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한자 또 보실까요? 자, 다음 한자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자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뭔가 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전에 조금 어려운 한자가 있을 수 있다 했는데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뽕나무 상자고요. 이 정도는 조금 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추자는요. 우리가 보통 제가 자꾸 추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한 게 뭐냐 하면 머릿속에서 2차 세계대전을 얘기할 때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을 추축국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한자를 쓰죠. 그래서 이건 일종의 대들보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대들보를 가리키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게 뭐라고 할까요? 지돌이, 장돌이 뭐 그런 것들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네, 뒤에 보시면 요거는 옹기 옹자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 글자가 또 굉장히 좀 낯설 수가 있는데 이는 창문을 뜻하는 유자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 글자는 원숭이 확자고요. 원숭이 후자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뽕나무 제가 치우면서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자, 뽕나무 상자고요. 그 다음에 대들보, 장돌이, 지돌이, 추자고요. 그 다음에 옹기, 옹자고요. 창문, 유이고요. 그 다음에 원숭이 확이고 원숭이 후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 자체로서는 다 도금을 해서 이게 이런 글자구나 라고 알아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네, 실제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느냐 하면 이 네 글자 있죠. 자, 상추, 그 다음에 옹, 유. 이거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서민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좀 더 낮추어서 가난한 집안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는 그 당시에 이제 가진 의미로서는 뭐 산 속에서 살면서 사람의 모습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마구 뛰어다니는 사람,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해석본을 보면 어떤 더벅머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가난한 일반적인 사람을 나타낸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역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뽕나무 상자, 그 다음에 대들보 추자, 그 다음에 옹기 옹자, 창문 유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원숭이 확입니다. 확. 그 다음에 원숭이 후. 자, 그렇게 해서 이거는 한자 정도 한번 봐두시고, 의미는 그냥 일반적인 서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요 해석본들을 보시면 굉장히 그냥 네, 나름대로 자기들이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붙여서 한 것이 많다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무리 배자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먼저 한번 보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모두 개자고요. 알식자이고요. 그 다음에 불타인데 요거는 불타라고 하는 것은 부처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지호, 불호, 이런 호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원효가 박을 계속 가지고 다니는 것을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박을 가지고 다니면서 온 세상에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다니면서 교화를 시키고 있죠. 그래서 그 세상의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벅머리 사람, 그 다음에 가난한 집에 사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국편위에서 해석한 걸 보면 뭔가 깨우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지몽매한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이거는 각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한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국편위의 해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세상 사람들을 교화시키는데요. 무지몽매한 무리들. 자, 무지몽매한 무리들을 어떻게 했다? 네, 불타, 부처를 알게 했다. 자, 다시 한번 더 다른 색깔로 해보겠습니다. 자,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요걸 한꺼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에게 불타, 부처를 알게 했다. 모두 알게 했다. 그 이름을, 네, 그렇게 해석을 한번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다음 한자는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함자는 이제 모두죠. 그 다음에 만들었네요. 그리고 난무가 나오는데요. 이 난무는 우리가 이제 보통 중고등학교 때 제 기억으로는 한자 도금도 좀 제법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나무라고 읽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무라고 읽죠.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할 때 그 나무예요. 그래서 도금은 나무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칭할 칭자, 칭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효가 나왔네요. 그러면 역시 원효로 보시면 되겠고요. 화가 나왔으니 원효의 교화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크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어조사의, 그 다음에 어조사 제. 그래서 이거는 어조사 두 개를 붙였기 때문에 해석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제가 도금은 조금 했으니 네, 한자 파악을 요 형광색을 지우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지워지는 거 무지몽매한 무리. 다시요. 무지몽매한 무리들이 모두 불타 부처의 이름을 알게 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거고요. 그러면서 모두 나무아미타불을 외치거나 칭하게 했고요. 그것이 모두 또 어떻다는 겁니까? 원효의 큰 교화였다. 라고 해석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해석을 하면 되겠죠. 한자는 조금 선생님들에게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원효의 핵심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한자 사료입니다. 원효는 의상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려고 하다가 비바람이 몹시 치는 날 네, 배를 타지 못하고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무덤 속에서 하룻밤을 자다가 갈증이 나서 물을 마셨는데 너무나 달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해골 바가지에 온갖 더러운 벌레들이 꿈틀대고 움직이는 그런 물이었죠. 썩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효는 고민을 했었죠. 아, 왜
어제 내가 마실 때는 물이 달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구역질을 할까? 따라서 물이 달라진 것은 없다. 즉 객관적인 세계는 달라진 게 없는데 물이 달았고 지금은 구역질이 나는 것은 내 마음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체가 마음속에 달려있다. 유심이라고 해서 일체 유심조를 얘기를 하게 되죠. 바로 그러한 것과 관련한 원효의 사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네, 한자는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원효의 한자 사료 한번 보았는데요. 원효의 사상도 이래저래 고민을 하시면서 한자를 한번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원효의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예전에 원효가 출제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원효 자체의 이러한 그 한자 사료보다는 고려시대 때 의천이 남긴 글을 통해서 원효를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원효 자체에 대한 한자를 잘 봐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역사 김종건이었습니다.